요즘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꿈꿨던 한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요. 오늘은 어떤 통계나 데이터가 아니라 한때 그 도시를 가득 채웠던 어떤 감정과 분위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곳. 금은교의 붉은빛과 그 위를 감싸는 안개, 그 아래에서 혁신과 자유, 그리고 낭만이 흐르던 곳. 실리콘밸리의 심장이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것처럼 도시의 성격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알던 그 낭만의 도시는 이제 없다는 조용하지만 아주 무거운 속삭임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 여행객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공항에 막 내려서 렌터카를 빌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환한 미소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대신 말없이 지도를 한 장 펼쳐들더니 빨간 펜으로 특정 지역들의 거칠게 X자를 그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텐더로인 같은 위험 지역들을 알려주는 거였죠. 여행의 시작점에서 들은 그 낯선 경고 앞에서 부풀었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도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그 경고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끝없이 늘어선 텐트의 행렬, 초점 없는 눈으로 거리를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차창을 닫아도 스며드는 코를 찌르는 그 냄새. 이건 그냥 지저분한 도시의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과 마약이 타는 냄새가 뒤섞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생경하고도 압도적인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 위에는 정말이지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꺾은 채 정말 미동도 없이 몇 시간이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 언뜻 보면 마치 영화 속 좀비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기이한 모습은 사실 이 도시가 앓고 있는 아주 깊은 병에 눈에 보이는 증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멈춰서 있던 그 기이한 현상의 원인, 그건 바로 펜타닐이라는 이름의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해서요. 이걸 투약하면 뇌가 숨을 쉬려는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점은 사용자가 숨을 쉬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가 마비된 채 그저 몽롱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작년 한 해에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펜타닐 같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640명이었습니다. 640명.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좀 더 와닿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3년 동안 도시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지역의 총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한 해 동안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3년간의 팬데믹 사망자보다 많았다는 뜻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인간적인 위기가 어떻게 도시 전체 위기로 번져나가는지를 말이죠. 거리의 비극은 더 이상 일부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의 심장으로 향하는 가장 굵은 동맥을 막아버린 거대한 혈전처럼 도시 전체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 가장 번화한 쇼핑가인 유니언 스퀘어에는 노드스트럼 백화점 본점이 있었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폐점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뼈아팠습니다. 도시의 역학이 변했다. 이 한마디였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노드스트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기농 마트의 대명사인 홀푸드는 정말 야심차게 대형 매장을 열었는데요. 계속되는 절도와 직원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단 1년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H&M, 유니클로, 갭,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40개가 넘는 유명 브랜드들이 지난 2년 사이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도심을 떠났습니다. 활기 넘치던 상점만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던 테크 기업들마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고층 빌딩 3채 중 1채는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탈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매력적이었던 도시를 너도 나도 등을 지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재택근무의 확산이 그 기폭제가 되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던 테크 기업 직원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이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도시에서 살아야 하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비싼 돈과 위험을 감수하고 도심에 머물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탈출은 둠 루프, 우리말로 하면 파멸의 골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자, 먼저 고액 연봉자들이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자 그들이 쓰던 돈에 의존하던 식당과 상점들이 고객을 잃고 문을 닫게 되죠. 상점들이 망하니 도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이 부족해지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나 청소 인력 같은 공공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요. 그럼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더러워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더는 못 살겠다며 떠나게 되는, 결코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리가 도시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낮에 상점이 떼강도에게 털리고 거리에서는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왜 아무도 이걸 막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법과 질서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보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주민 발해안 47호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이 법은 사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교도소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사회에서 재활할 기회를 주자는 인도주의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에 바로 이 숫자 950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비폭력 절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사실상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잡히더라도 경찰이 신원만 확인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950달러라는 기준이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이만큼은 훔쳐도 괜찮다는 일종의 면허증을 쥐어준 꼴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무력하게 들립니다. 한 상점의 보안 요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둑을 봐도 절대 막지 말라고 교육받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제지하다가 그 도둑이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해고는 물론이고 소송을 당하는 건 오히려 저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물건을 훔쳐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질서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가진 아주 깊은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본래 외부인들과 소수자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관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숭고했던 관용이라는 이상이 현실 감각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서 여기에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맞물려 지금의 위기를 낳았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사무실 30%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아주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 텅 빈 공간들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살인적인 직관 문제도 해결하고 텅 빈 도심을 다시 사람들을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네, 정말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축학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은 건물의 한가운데, 창문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공간이라도 형광등만 켜면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다르죠. 법적으로 모든 방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용 빌딩들은 보통 바닥 면적이 아주 넓고 깊어서 건물 한가운데 있는 공간들은 창문을 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곳을 억지로 집으로 만들면 빛 한 점 들지 않는 동굴 같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조하는 비용이
차라리 새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두고 지금 두 가지의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 비관론자들은 말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뒤 끝없이 몰락한 도시, 디트로이트의 전철을 샌프란시스코가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요.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낙관론자들은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비싸던 임대료가 저렴해지면 이제는 돈은 없지만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이 도시로 물려들 것이고, 그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되살리는 르네상스를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예측이 맞을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겪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도시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이상주의가 현실의 복잡함을 외면했을 때,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공권력이 힘을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바다 건너 한 도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현재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보이지 않는 섬세한 균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쯤 조용히 성찰해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